1.2 결혼과 가족. 흑벽돌집 작은 보루. 철수와 영희의 첫 신혼집은 함경북도 깊은 산간 마을에 있었다. 멀리서 보면 땅속에서 솟아난 흙덩이 같았다. 흑벽돌로 쌓은 아주 단출한 집이었다. 지붕 위에는 지푸라기와 흙을 엉성하게 덮어두었다. 비가 세차게 오는 날이면 지붕 곳곳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그럴 때마다 영희는 낡은 대야를 이리저리 옮기며 빗물과 싸웠다. 부엌에 들어서면 늘 희미한 연기 냄새가 먼저 반겼다. 아궁이에서 새어나온 그 흐름이 천장 아래 얇게 깔려 있었다. 연료가 부족한 날에는 젖은 나뭇가지를 태웠다. 연기는 더 짙어졌다. 그 연기 속에서 끓는 건 대개 옥수수죽이었다. 간이 부족해 허기만 자극하는 맛. 그래도 두 사람은 그마저도 소중히 여겼다. 방 안에는 낡은 목재 탁자 하나, 삐걱거리는 침대 하나, 그리고 가장 높은 벽에 걸린 수령의 초상화 한 점이 있었다. 철수는 처음 집에 들어섰을 때 그 초상화가 자신들과 영희의 머리 위에서 집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 같다고 느꼈다. 초상화 아래 벽 구석에는 영희가 직접 기운 면포와 몇 벌 안 되는 옷가지가 접혀 있었다. 영희는 바느질을 하며 가끔 군부대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철수 동무, 이걸 차고 다니면 무언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작은 자부심과 지금에 대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철수는 말없이 영희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상처난 손등, 그 위로 바늘이 한 땀 한 땀 오갔다. 밤이 되면 외벽을 스치는 북풍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심장을 흔들 만큼 차가운 바람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철수와 영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었다. 이 작은 흑벽돌집을 그들만의 보루라 부르고 싶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둘은 가끔 조용히 꿈을 나누었다. 우린 언젠가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반드시 그럴 거야. 철수는 자신보다 더 희망을 믿는 영희를 보며 그 희망을 대신 믿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꿈을 조금씩 조용히 잠식했다. 영희가 아무리 애써도 철수의 저녁은 부족했고 철수가 아무리 일해도 내일의 식량은 늘 모자랐다. 그래도 둘은 웃었다. 그 눈빛 하나로 흑벽돌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다. 명철의 탄생, 그리고 본능의 각성,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 집에 처음 깃든 새로운 음악이었다. 명철이 태어난 날 철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살같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영희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젖은 천에 쌓인 작은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자 철수는 말문을 잃었다. 작고 붉은 얼굴, 쥐어짜듯 터져나오는 울음, 그리고 명철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철수의 거친 손을 감싼 순간 그 짧은 접촉이 철수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전선에서 아무리 큰 폭발을 겪어도 이렇게 심장이 흔들린 적은 없었다. 살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념보다 앞서 본능이 속삭였다. 수령의 위대함도 당의 영광도 혁명의 구호도 그 순간엔 희미해졌다. 철수의 세계는 이 아이의 숨결로 다시 태어났다. 아이를 먹이기 위한 영희의 손은 늘 바쁘게 움직였다. 젖을 먹고도 우는 명철을 달래며 영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철수는 밤마다 가난 앞에서 무너졌다. 아무리 일해도 식량은 늘 부족했다. 아이의 젖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때부터 철수의 발걸음은 공식적인 일터를 벗어나 점점 어두운 곳으로 향했다. 몰래 거래되는 감자 몇 알, 군대에서 흘러나온 비품 하나,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선을 넘는 일이었다. 처음엔 스스로를 변명했다. 가족을 위해서야. 명철이를 굶게 할 순 없잖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체제에 대한 첫 번째 균열이라는 것을. 명철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철수는 흔들렸다. 아버지의 책임감은 체제가 요구한 충성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다. 밤마다 명철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철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엔 나는 국가를 위해 산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를 위해 살고 싶다. 흑벽돌집은 철수의 내면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의 첫 무대였다.